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목요일 뉴스차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할 거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회 입법에 협조를 구할 걸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들도 각자 할 얘기가 있을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관심입니다. 첫 소식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앉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150일 만입니다.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여야를 향해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거듭 주문한 만큼 주요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우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선거 전 지방자치단체 통합 문제나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 등도 폭넓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2차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 등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있어 정청래 대표로선 리더십 회복의 전환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해가며 요구했던 이른바 3대 특검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뇌물, 통일교 게이트, 대장동 항소 포기, 민주당이 받아야 될 3대 특검에 대해서 답하기 바랍니다. 다만 장 대표와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성사된 이번 회동이 민생 회복을 위한 여야 협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사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 1표제와 합당, 특검 추천 등 첨예한 당무로 시끄러웠던 민주당이 다시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연속으로 무죄 시리즈를 내고 있다면서 알량한 법대위 판결을 국민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안에 처리한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 등 법원 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같은 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은 사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법을 일사천리 단독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방탄 목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검찰은 화두였습니다. 여당은 보안 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수사 기소 분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인데 야당은 한풀이가 목적인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힘 원천은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충돌한 여야지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이 경영 행태, 문제들을 대관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경영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빗썸이 이 강난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무리수를 맞두고 있는데 빗썸이 과거에도 2차례 오지급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빗썸 대표는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연일 입법 속도가 늦다며 입법부를 저격하는 만큼 민주당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삼권 분립 훼손과 위원 소지 등 논란의 법안들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여야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과 균형 성장 생존 전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발의 주체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핵심 조항 3분의 1을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권한 이양이 되지 않고 껍데기 구역 개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청 갈등에 기름을 부은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사전에 부정적 의견을 2차례나 여당 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YTN에 밝힌 내용인데요. 추천을 주도한 이성윤 의원은 민정비서관과 통화한 건 맞지만 청와대에선 어떤 의견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YTN에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를 청와대에 공식 추천하기 전에 당청 간 물밑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인사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작심하고 언론에 얘기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 후보 추천 작업을 주도한 이성윤 의원과 이태형 민정비서관이 2차례가량 통화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청와대 민정파트에선 민주당의 특검 추천 후보군에 있던 전준철 변호사의 이력을 확인하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핵심 보직인 반부패 부장을 맡아 이성윤 사단으로 불리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여러 차례 한 김 전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됐었다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파악했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정청래 대표에까지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성윤 의원은 청와대 민정파트의 부정적 의견을 듣고도 특검 후보 추천을 강행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이성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태형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2차례 통화한 건 맞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청와대에서 특검 후보와 관련해 어떤 의견도 통보받은 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2차례 부적절 의견을 냈는데 이를 무시하고 후보를 추천했다는 건 역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전준철 변호사를 포함한 특검 후보자 2명을 2차 종합 특검 후보자로 원내 지도부에 추천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도 통화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아닌 조국 혁신당이 제안한 인물을 임명했습니다. 예상 밖 선택을 두고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정청래 대표는 인사검증 실패라고 사과하며 전 변호사의 경력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당청 간 이상 기류의 뇌관으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주요 재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 노동자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과급이 근로대가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SK하이닉스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모 김영식 씨 등이 제기한 상속 분쟁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 2023년 김 씨 등은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LG 지분 대부분을 구 회장이 상속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다시 상속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 측은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분 대부분을 구 회장에게 양도했지만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 회장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260억 원 상당 주식 매수 청구권을 두고 벌어진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인데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두어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로 계약 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그런 행위들이 드러났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 원고들은 전 씨가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재판 소식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료를 유출한 전 직원 등 삼성 전 임직원들에게도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승호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10여 년간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특허 수장이었던 안 전 부사장은 퇴사한 이후 특허 관리 기업을 설립한 뒤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은 IP센터 직원이었던 이모 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문건을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의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자료를 빼돌린 전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내부 기밀 유출에 가담한 삼성 전 임직원들에게도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 직원 이 씨는 재직 당시 일본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려 브로커로 활동했는데 이 씨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 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약품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최대 6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규모의 약품을 빼돌렸는데 피부과 병의원처럼 보이는 시술소를 차리고 출장 주사까지 놔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사를 맞고 일어서려던 사람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투약이 끝나자 온몸을 덜덜 떨고 주사를 더 넣어달라며 양손으로 비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사를 놓는 남성은 마치 의사처럼 흰 가운을 입고 있지만 무면허 시술자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피부과 병의원처럼 꾸민 이곳은 사실 무허가 시술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해주는 곳입니다. 앰플당 20만 원에 중독자 44명에게 투약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를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응급의료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투약 영업을 경찰은 이곳을 포함해 서울 강남 일대 일반 아파트와 빌라에 설치된 불법 시술소 3곳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시술소에서는 투약자들을 찾아가 주사를 놔주는 출장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또 시술소에서 19시간 동안 애토미데이트 앰플 50여 개를 연속 투약받는 등 심각한 오남용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중간 유통책을 거쳐 약물을 공급한 건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등 2명으로 약품을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지난 2024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약물 앰플은 모두 3만 1,600개로 6만 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공급책과 유통책, 시술소 운영자까지
모두 1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당에게서 현금 4,900만 원을 압수한 경찰은 이들의 재산 4억 2,3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해뒀습니다. 여기에 더해 액상형 전자담배나 식료품으로 위장한 신종 마약류가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검찰과 관세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통신 사기 범행을 벌여온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했던 한국 국적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의 가상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제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인천대학교 A 교수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 대한 조직적 따돌림 등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대구 군위군 소아통역센터를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와 관련해 재기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종경찰청은 주소지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종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한줄 뉴스였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장관은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소방과 경찰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시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만큼 당시 소방청장 증언과 CCTV 영상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소방청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이제 투입된다, 아니면 진입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 쪽으로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대통령실 책상에 있는 문건을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을 뿐 전달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제 제 책상, 그것도 제가 앉기로 예정된 책상이 아니라 제가 그냥 임의로 가서 앉은 책상인데 그 책상,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문건이 있는 거 본 거 외에는 없습니다. 소방청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자신이 본 문건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며 논의했다고 봤는데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일정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집사람이 과연 울산에서 제 시간에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걱정이 돼서 제가 당일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두 사람의 16분 독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논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시사항이 담긴 실제 문건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민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CCTV 영상과 당시 소방청장 진술을 기반으로 한 특검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집사 김혜성 씨와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에 잇따라 항소했습니다. 특히 입증 실패로 평가받은 김 전 검사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무죄와 일부 공소 기각이 선고된 김혜성 씨의 횡령 사건 1심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특검은 김 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한 것은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가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등 대여는 명목에 불과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이미 사용한 거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소 기각으로 판단된 다른 횡령 사건들도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기소한 것일 뿐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가 진행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특검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로부터 이유환 화백 그림을 받은 사람은 김건희 씨가 명백하다며 입증 실패를 지적한 재판부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 그림 취향을 알아본 점과 해당 그림이 김건희 씨가 불법으로 수수한 다른 금품과 함께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 무죄 판단에 대해 특검은 핵심 사실에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재판부가 잇따라 특검의 입증 실패를 꼬집고 있는 가운데 특검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재정경제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세부 보완책을 발표합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낀 집을 사는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미뤄주고 계약은 5월 9일 이내 마쳐야 하지만 서울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는 계약 이후 4개월 안에 그 외 지역은 6개월 안에 잠금이나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까지 1년 내내 오른 서울 아파트값, 이번 주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다주택자를 향한 매물출의 압박 속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목됩니다. 버거킹이 원자재와 제반 비용 상승을 이유로 오늘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해 햄버거 가격 연쇄 인상이 우려됩니다. 버거 단품 기준 200원이 올라 대표 메뉴인 와퍼는 7,400원이 됩니다. 또 대표적 사이드 메뉴인 프렌치 프라이도 2,200원에서 2,300원으로 오릅니다. 그동안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증빙 서류 제출 절차가 없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 플랫폼 K지오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의 서비스 신청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과 제조 건설업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운 날씨 탓에 노인 일자리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월 취업자 수는 10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2%포인트 하락해 1월 기준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21개월 연속 하락했고 숙박음식과 전문고와 제조업 등의 청년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청년층 쉬어쓰 인구는 46만 9천 명으로 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고용 시장에서의 대규모 공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경력 중심의 채용이라든지 수시 채용들이 활발해지면서 취업 경험을 갖지 못했거나 이제 이런 젊은 청년들이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로 가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하고요. 그간 고용 시장을 이끌었던 고령층 일자리도 추운 날씨 탓에 위축됐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 명 늘어 2021년 1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일자리가 1월 한파로 직접 일자리 사업이 지연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9만 8천 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2만 3천 명, 건설업은 2만 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19개월째, 건설업은 21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운수창구업은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인석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는 출제와 검토 모두 부실했던 탓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막판에 40%가 넘는 문항이 교체되면서 검토와 난이도 조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출제와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능 영어는 1등급이 3.11%에 그치며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교육부가 수능 영어 출제와 검토 과정을 조사해보니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체 45개 문항 가운데 42%에 달하는 19개 문항이 막판에 교체된 겁니다. 국어는 한 문항, 수학은 4문항만 교체됐던 거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교체되다 보니 사교육 유사 문항 확인이나 난이도 점검 등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출제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과목은 교사의 비율이 45%인데 영어는 33%에 그쳐서 실제 수험생들의 학업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적정한 난이도 출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사교육 카르텔을 우려해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출제위원을 선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출제 경험이나 교과서 집필 이력 등을 고려해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영어 지문을 생성하고 문항 난이도 예측과 유사 문항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2028학년도 모의평가 때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전남에도 의과대학이 생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지역의대를 세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초고령화 속에 지역 의료 공백을 메워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의과대학이 생긴다는 소식에 대대적인 환영이 이어졌습니다. 긴 세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전남 도민의 인내와 7만 동문의 눈물겨운 사투가 일궈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의료 공백의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의대 설립을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유치에 나선 것은 지난 1990년. 전남의 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구성원들은 학교를 아예 합치기로 했습니다. 100만 명 서명 운동도 펼쳐졌고 전라남도는 캐나다의 사례 등을 내세우며 전방위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원 배정을 계기로 전남은 이제 지역에서 직접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남에 세워질 국립의과대학의 정원은 100명 정도, 서남권의 섬의료와 동부권 산업의료에 든든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통합대학교의 국립의과대학은 오는 2030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급병원, 즉 대학병원이 한시라도 급하다며 오는 2028년 개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캐나다 서부 소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면서 캐나다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손을 들고 줄지어 학교를 빠져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헬리콥터는 학교 상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1000km 떨어진 서부 소도시 텀블러 리지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현지 시간 10일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안과 인근 주택가에서 여러 명이 희생됐고 용의자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데 일부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ultiple injuries and multiple deceased were inside the school as officers progressed through the scene, locating them and triaging those events. We also located two deceased at another scene. 캐나다 연방경찰은 현장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인구 2,400명의 작은 산악 마을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 캐나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When they're going to school, we take it for granted. You go to school, you come home safe, and events like this give us pause about that safety that many Canadians have the privilege to enjoy across this country. 미국과 달리 총기 소지 규제가 엄격한 캐나다에서 이런 총격 사건은 매우 드뭅니다. 2020년 4월 캐나다 동부에서 22명이 사망한 이래 가장 참혹한 총격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AI 동영상 제작 모델인 시댄스 2.0을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딥시크에 이은 가성비 쇼크라는 평가와 함께 이용자 데이터 무단 학습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유명 밀크티 체인 미쉐빙청의 대형 마스코트가 상하이 동방명주 앞에 나타납니다. 곧이어 스타벅스를 비롯한 외국계 커피 전문점 앞치마를 두른 로봇들과 결투를 벌입니다. 지난 7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출시한 시댄스 2.0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20초짜리 고해상도 영상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 중국어와 영어는 물론 한국어까지 9개 언어를 지원하고 입모양도 맞춰줍니다. 종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콘텐츠 제작업계는 5초짜리 영상을 만드는 비용을 1,000원 남짓으로 낮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난해 딥시크에 이어 인공지능 AI 개발 역사에 또다시 가성비 쇼크를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영문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이 세계 AI 무대에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바이트댄스가 이용자 정보를 허락 없이 쓴 흔적을 발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남성이 세계 각지를 순간이동하며 둘러보는 영상. 얼굴 사진만 줬을 뿐인데 시댄스가 자신의 목소리까지 찾아내 더빙했다는 겁니다. 这个你不觉得恐怖吗？而且最恐怖的一点是，不只是我的声音，而是我们上传的照片是这样的。他知道我背后的东西是什么，即便我没有告诉他。 전 세계 20억 명이 쓴다는 틱톡에
무단 정보 수집 논란에 재차 불똥이 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사이클론이 덮쳐 적어도 3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했으며 3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국가위험재난관리청은 이번 사이클론 개잔이로 인해 마다가스카르 제2도시인 토아마시나가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북동부 항구 도시인 토아마시나와 인근 지역에서만 29명이 숨졌고 이 지역 주택 90%가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지난해 에이펙을 계기로 열린 신라 금관 특별전이 전시 연장을 거듭하며 엄청난 관람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금의 나라 신라의 대표 유물 금관입니다. 사슴뿔과 나무줄기 등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조형미와 정교한 세공 기술은 신라 문화의 정수입니다. 국가대표 유물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 등 3곳에 금관 6점이 나눠 전시되고 있습니다. 각자 박물관의 대표 유물이다 보니 몇 년치 전시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난해 에이펙을 계기로 6점이 동시 전시된 것은 104년 만이고 언제 다시 특별전이 열릴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금관들이 각각의 장소에 전시되다 보니 각각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기 굉장히 힘들었고요. 앞으로 100년 동안도 다시 모여서 전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신라금관 복제품까지 관심을 받으면서 전시회에 이른바 오픈런 열풍이 불었습니다. 전시 일정을 2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매진 행렬이 계속되면서 관람 인원 제한에도 25만 명 이상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경주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신라금관을 이번 기회에 다시 경주로 옮겨와야 한다는 서명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결국 10년마다 한 번씩 신라금관 특별전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전시는 2035년입니다. 신라금관 전시를 경주와 또 경주박물관을 대표하는 브랜드 전시로 키울 예정입니다. 아울러 10년 뒤인 2035년은 국립경주박물관이 문을 연 지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의미도 같이 살려서 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22일 폐막하는 에이펙 특별전에 나온 신라금관은 앞으로 각자 일정을 소화합니다. 금룡청 금관 등 2점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서봉청 금관은 국립청주박물관으로 돌아가고 금관청 금관은 다음 달 경남 양산에서 특별 전시회를 갖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배우 박정민이 출연해 주목을 받는 뮤지컬 라이프 오브 파이가 공연 시작 직전 돌연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작사가 환불을 진행했지만 관객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퍼펫을 활용한 생생한 무대로 관심 있는 국내 초연작 라이프 오브 파이가 공연 시작 5분 전에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제작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종 점검 과정에서 조명기기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과문과 함께 결제 금액의 110%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보상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연이 커튼콜 데이에 박정민 회차였던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 인증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불거진 장르 논쟁까지 가세했습니다. 공연계 돌발 취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도 기술상의 이유로 시작하자마자 중단돼 관객이 불편을 겪었고 기계적인 예기치 못한 발생은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다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공연을 기다려주신 분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됐지만 지난 12월 배우의 건강 문제로 갑자기 캐스팅을 변경한 한복 입은 남자도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라이브라는 공연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후속 대응은 신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연을 취소할 만큼의 문제면 아마 그게 작은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는 날의 에너지, 돈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일 벌어진 건 그렇다 치더라도 후속 대응은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특히 SNS 사과 정도로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관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작사의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잠은 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입니다. 이렇게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눈구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해 주십시오. 제 질문에 똑바로 답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그것을 취소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취소하면은 똑바로 답하시겠습니까? 취소하십시오. 똑바로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답할 거 하고 있습니다. 취소하십시오. 정확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취소하십시오. 취소하지 않으시면 그냥 취소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이 북한의 핵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무장을 어느 정도 갖췄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이 이 괴물 핵잠수함 언제쯤 진수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DMZ 가지고 DMZ 관리 가지고 유엔사하고 실랑이 벌이고 이게 다 군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의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든 A부터 Z까지 총체적으로 엉망이에요. 제가 아까 능구렁이라는 제 개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넘어갔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을.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총리님 붙잡고 야단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본은 지키고 질문하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혹시 어디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총리는 너무 저희 국회의원들이 말에 다 말꼬리를 잡고 사사건건 그렇게 다 이렇게 그걸 합니까? 제가 사사건건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좀 포용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하게 좀 하십시오. 밤사이 초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지방의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김포와 광주,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낮 동안에는 농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다시 국외 스모그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요. 영동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심한 추위는 없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1도, 청주 영하 2.3도, 대구 영하 0.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9도, 광주 11도, 부산 1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